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스타링크가 하늘에 위성 너무 많이 쏴서 천문학계가 천문 관측이 안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우주 산업이라는 게 이게 진짜 하늘의 별을 따다가 뭐 이렇게 우리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구 최대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시장에 우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의 박광남 팀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우주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네. 일단 잘 모릅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서, 스타링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아는데,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실 일단은 제가 스페이스X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우주 산업이 뭔지 투자자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산업에 대해서 대부분 떠올리려고 하면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라든지 이제 스타쉽 로켓을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사실 시각적으로 매우 화려하기도 하고요. 실제 일반인 분들께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투자 관점에서 진정한 핵심은 로켓 자체보다는요, 어디에 집중을 하셔야 되면 우주라는 공간에 무엇을 올려서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게 사실은 우주 산업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주 산업을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 석유 산업처럼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 세 가지로 구별해서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업스트림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우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송수단과 이 위성 등 장비를 만드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뉴스의 헤드라인, 스타쉽이 발사를 했네, 팔콘 9 로켓이 발사를 했네, 이런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로켓 발사체를 설계하고 만들고 발사대를 운영하는 걸로요, 스페이스X가 있고, 그다음에 상장사인 로켓랩이라는 기업도 있고,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카이라던가 아니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로켓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발사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재사용 발사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성 제조라는 부분도 사실은 이 업스트림에서는 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위성 제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버스라고 불리는 게 있고 탑재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버스는 쉽게 생각하시면 어떤 거냐? 그냥 폭스콘이 만들어내는 아이폰 껍데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탑재체는 뭐냐? 애플 실리콘에서 만드는 그 AP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가가치는 탑재체가 더 높긴 하나, 일부 기업들은 이 버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도 최근에는 생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업스트림. 네, 맞습니다. 이제 미드스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일반인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영역인데,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들은 사실 이 부분의 잠재력도 상당하게 크게 보고 있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연결하는 우주 물류 및 관제의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위성을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보낸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위성이 궤도로 이탈하지 않도록 사실 저희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위성에서 보내는 이 데이터가 지상으로 끊김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명이 다 된 위성을 수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퇴역시키는 등 이 궤도 내에 서비스 같은 모든 물류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게 미드스트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서 정리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교통공단 같은 역할을 미드스트림에서 좀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 이 부분에서의 포인트는 사실은 이런 운영 노하우 같은 것들이 사실 키포인트가 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영 노하우와 각종 데이터를 선점한 기업이 이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혜자를 갖게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는 스페이스X가 지금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니, 스페이스X는 우리가 알기로는 운송수단이면 업스트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서 업스트림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운송수단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성이었고. 스페이스X는 다 하고 있거든요. 하는구나. 업스트림도 하고 미드스트림도 하고 다운스트림까지 하는데, 이제 다운스트림 얘기를 드리고 이제 스페이스X 질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운스트림이야말로 사실은 진정으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가치가 폭발하는 서비스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축된 이미 우주 인프라, 이제 위성망인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우주 시장 매출에서 원래 지금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전통적인 서비스로 이용하고 계신 것들도 있으세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위성 TV입니다.
스카이라이프.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원래는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 어느 우리가 서비스 쓰고 있는 것도 분야였습니다. 있었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OTT 같은 게 등장하면서 요즘은 좀 사양 산업이 됐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뜨고 있는 게 소위 아까 얘기한 스타링크 같은 위성, 통신 위성들로 만들어지는 이런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호주로 여행을 갔었거든요. 오지로 네. 좀 여행을 갔었는데 네. 여기서 스타링크를 썼었는데 제가 도심지에서 썼던 인터넷 속도보다 그 오지에서 썼던 스타링크의 속도, 인터넷 속도가 더 빨랐던 경험을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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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이미 서비스가 굉장히 활용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저희가 자주 접하는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GPS를 활용한 팀앱 서비스라든지 혹은 이제 기상 위성을 한 일기예보 위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네요. 네.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위성 베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위성 베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을 주셨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스페이스X가 가지는 의미 같은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위성 인프라,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가성비 있게, 경제성 있게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현재 가장 저렴하게, 음. 즉 이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기업이 스페이스X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운스트림 시장이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우주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주 위에 올라가는 비용이 너무 높으면 그런 서비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고요. 저희가 우주를 이야기할 때 스페이스X를 빼놓을 수가 없는 주요한 기본적으로 이유기도 우리가 합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별을 따다 뭘 갖다 주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운반하던 뭐 어쩌던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이 떨어져야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데 네네. 그것을 이뤄가는 회사가 스페이스X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네.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요즘에 스페이스X 상장 이야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주 관련된 산업들이 진짜 요즘에 최근에 뭐 테마틱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담당하고 있는 우주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좀 반갑기도 하는데 이 급격한 변동성에 따라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도 이 스페이스X가 현재 상장을 한다면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얘기되는 게 뭐 한 1.5조 달러 규모로 350억 달러 정도를 이제 IPO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네. 조달하려고 한다. 50억 달러, 네, 300억 달러 정도. 300억 달러, 네, 300억. 450 아니죠. 3천억 달러 정도 아닐까요? 300빌리언. 350조밖에 안 된다고요? 300빌리언 달러. 그러겠죠. 네네네네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이제 4,500조.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하이닉스보다 그레이드가 우리 모든 기준이 하이닉스거든요. 그렇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하이닉스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상장하자마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다. 네네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적정성을 논하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페이스X가 이 우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중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더 과소평가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는 일반적으로는 아직도 여전히 단순 로켓을 제조하는 기업,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히려 어떻게 바라보시는 게 좋냐면 우주 산업의 인프라를 총괄하는 종합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일단 수치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스페이스X 작년에 이 전 세계에서 발사된 로켓의 발사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한 500개? 좀 많이 잡으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니 아직까지 이 스타링크가 한 수천 개 쏴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스타링크 몇 개 쏴놨죠, 위성? 현재 위성이 우주상에 한 9,000개 넘게 위치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쏠 때마다 대략 한 29개 정도 올라갑니다. 한 로켓을 번에? 발사할 때마다. 한 번에 하나씩 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네. 한 번에 한 30개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작년에 329회의 글로벌 로켓 발사 횟수가 있었습니다. 전 네. 세계에서. 네, 네. 전 세계에서 그랬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거든요. 전년 대비도 20% 정도 성장했으니까 꽤 양호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스페이스X가 얼마나 담당을 했느냐라고 하면 혼자서 170회를 발사를 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네.
예, 절반이 넘는 거고요. 사실은 민간 시장으로 좀 더 좁혀봐서 이게 정부 수요나 이런 걸 제외하고 민간 수요만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발사가 됐다라고 그러겠네. 얘기해도 네. 크게 무방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주에 뭔가를 쏘아 올리고 싶으면 이제 스페이스 X를 사실 통해서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위성 몇 개 올라갔냐라고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 몇 개 정도 올렸을까요? 사실 작년에 총 위성 숫자가 한 4,500대를 우주로 올렸습니다. 전체 위성의 숫자가. 그 원래 4,500개에서 4,500개 더해서 9,000개가 됐다고. 아니요. 이거는 전체 글로벌. 글로벌. 스페이스 네, X만이 아니라 근데 네. 작년에 스페이스 위성 X의 엄청나게 쏘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스타링크 위성이 작년에 3,100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전 네. 세계 글로벌에 있는 전체 위성 중에 70%가 스타링크였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수치를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숫자도 로켓 발사도 많이 하고요. 위성도 많이 올렸는데 좀 더 이 스페이스X의 실력을 보려면 그럼 우주에 올라간 총 무게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결정적으로는 많은 숫자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주는 킬로그램당 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무게를 얼마를 올렸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전 세계에서 이 우주 공간으로 올린 무게가 3,140톤입니다. 사실 엄청나진 않습니다. 그러네. 네, 네. 아니면 아직 우주라는 공간이 챌린지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3,140톤이 올라갔는데 이 중에서 미국이 담당한 이건 국가별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담당한 톤수가 2,650톤입니다. 근데 사실 40에서 50톤 정도를 제외하면 그거는 다른 로켓 회사들이 네. 올린 거고요. 네. 그걸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 다 스페이스 X가 올렸거든요. 이걸 비중으로 나눴을 때 글로벌 페이로드에서 스타링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입니다. 제가 아까 발사 서비스에서 5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위성 배치된 것 중에서 70%를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게에서는 8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발사 서비스에서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발사체의 능력도 차별화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발사를 많이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발사의 퀄리티조차 경쟁자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지상에서 우주로 가는 물류의 길목을 이 스페이스 X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를 장악하고서 이 우주 산업에 어떻게 보면 이 우주 산업을 만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서양이 교역하려면 실크로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혼자서 길 닦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핵심은 그러면 로켓의 팔콘의 재활용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몇 번까지 씁니까? 네. 지금 20번 이상도 이미 발사를 했고요. 사실은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20번 정도를 원래 최대치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걸 40회 정도까지 더 늘리려고 하고 사실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제 재사용 발사체, 네. 더 큰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건 최대 100회까지 재사용을 하려고 계획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 네, 저도 네. 알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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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옛날 영화인데. 그거는 이제 무한 반복할 수 있는 네, 연구에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그러니까 20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팔콘 9이 그게 30번이 되면 단가는 더 낮아질 수 떨어질- 있는 거죠. 네. 뭐 킬로그램당으로 톤당으로 합니까? 네. 톤당으로 킬로그램당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로그램당 비용이 네. 더 떨어지면 사업성은 더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든 뭐 스페인이든 뭐 좀 위성 좀 띄워보려고 하면 나라에 그동안은 다 나라에서 하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공공에서 하는데 그게 훨씬 안전하고 싸고 많이 해봤고 하면 결국은 다 스페이스 X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위성 이거 좀 올려줘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각국 국가에서도 약간 이제 스페이스 X를 우리도 만들고 싶다라는 네. 이제 니즈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만든 거냐?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재성 발사체 능력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스페이스 X만의 경쟁력을 한 3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캡티브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네. 자체 수요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 역량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훨씬 차별화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직 통합과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이 3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네.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캡티브 수요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사실 스페이스 X가 다른 우주 기업들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영역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발사체 기업들 많습니다. 블루 오리진이라는 기업도 네. 있고요. 대표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로켓랩 얘기 아마 지금도 꽤 많이 하실 네, 거예요. 네, 네. 지금도 많이 할 건데 로켓랩도 있고요. 뭐 아리안 스페이스도 있고 ULA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스페이스X의 차이는 이들이나 혹은 위성을 만들어내는 애들은 이 정부나 위성 사업자의 주문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문을 하지 않으면 이 발사체는 그러네. 발사를 할 필요가 없는 네, 네. 상황인 거죠. 근데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수요를 본인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발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 아니어도 내 것만 올리는데도 벅찬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스페이스X는 여기에 맞춰서 로켓의 수량이라든지 위성의 제조라든지 그걸 다 스케줄링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그러면 소위 규모의 경제나 고정비 절감 효과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그러면 기업들과 다르게.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스타링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타링크의 수익성이 좀 끌어줘야 되는 것도 있네요, 분명. 네, 있죠. 네. 왜냐하면 스타링크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벌어들인 돈을 활용해서 다시 로켓을 제조하고 발사대를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로켓 기업들은 정부 수주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자본 네. 조달 없이는 사실 끌고 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도 사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이게 아까 제가 캡티브 수요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제조 역량의 차별화라고 읽고 저는 양산 및 발사대 인프라, 신속 재사용 등 이런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스페이스 X만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성견지명이 어떤 의미로는 스페이스 X의 정말 고유한 능력이었습니다. 이 우주 산업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재사용 로켓이라는 것은 필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재사용으로 인해서 네. 극단적으로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스페이스 X는 처음부터 재사용 로켓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경쟁자들은 일회용 로켓을 주로 개발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스페이스 X가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도 재사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뒤늦게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재사용 기술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이들이 생각한 건 이제 양산을 해서 내가 이 재사용 빈도를 높일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지겠다라는 네.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스페이스 X는 텍사스의 스타팩토리아 메가베이라고 하는 이 공장을 짓고 있고요. 빠르게 건설해서 양산 체계를 꾸리고 있고 이것보다 조립 효율을 좀 더 높이려고 메가베이보다 훨씬 더 큰 기가베이라고 하는 조립 공장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텍사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도 동일한 규모로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공장을 통해서 지금 생산하려고 하는 양산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들의 목표는 1에 한 대입니다. 하루에 한 대의 로켓을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연에 한 1000대 정도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럼 수요가 어디 있어요? 뭘 실어 날려야 로켓 수요가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자체 위성 수요만 하더라도 네. 충분하다. 그리고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사 비용만 떨어지면 수요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우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못하는 이유는 비싸니까. 일례로 요즘에 최근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우주 데이터 센터 네. 같은 경우에도 우주는 전기도 무료고 냉각도 무료야. 그러니까 우주에다 올려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훨씬 더 우리가 전기 걱정 안 한다. 결정적으로 민원이 없잖아요. 민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우주에다 구축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주에서 만드는 그 비용이 지상에서 만드는 비용보다 뭐 10배, 20배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한 300대, 400대 혹은 연에 1000대 가까운 스타쉽을 만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속 재활용을 하면 네. 이 킬로그램당 비용이 지금은 한 3,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3,000달러에서 100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1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지상에다가 그런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우주에다 구축하는 비용이 운영비까지 총 네. 저희가 비용까지 생각하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 그런 수요들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 이런 공장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네. 공장뿐만 아니라 양산이 되면 발사를 할 발사대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사실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상황인데 발사대 인프라가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개 있고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요 발사하는 네 맞습니다. 발사대 고흥에 있는 거 네. 그거 한 대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재사용 로켓이 아니기 때문에 한 대가 있어도
뭐 그렇죠. 매달 그렇죠. 발사하지도 네. 않고 거의 어떻게 보면 좀 놀리고 있는 상황에 네. 가깝긴 하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재발용 발사하는 스타링크 같은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의 하루에는 아니고요. 한 이틀, 3일에 한 번꼴로 위성 로켓을 발사할 때도 버스터미널처럼?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스페이스 X가 총 4대의 발사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그 4개의 발사장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려서 연에 170회를 쏜 겁니다. 네. 근데 2026년에서 27년이 되면 이 발사대가 대략 7개에서 8세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네. 이런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네. 스페이스 X밖에 없고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스페이스 X는 1, 2년 내에 지금보다 한 2배, 3배의 발사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는 거죠. 자, 여기서 스페이스 X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근본적으로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9,000개를 저궤도 위성을 깔아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구 아니에요? 지구 밖이에요? 제가 지구학자는 몰라서. 아니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네. 우주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 밖이라고 밖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땅 따먹기 해서 사실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인데 왜 니네 위성을 올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네. 지구 밖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라는 공간은 누군가의 소유권이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없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리는 사람이 사실은 우선권을 갖게 되고요. 네. 사실 거기에 대한 그런 전파, 사실 우주에 올렸을 때 위성이 작동을 하려면 지구랑 교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교신할 때 사용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주파수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파수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를 관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 ITU라고 하는 협회가 있는데 네. 국제 전파 통신 협회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그 주파수를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각 국에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일부 배분을 해놨고요.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ITU에서 특별하게 허가제로 이제 놓던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고 왜 사람들이 빨리 올리려고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올리면 내 땅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먼저 올리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12월이죠. 25년 12월에 그래서 ITU라는 그 협회에 20만 대의 위성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보냈습니다. 아직 승인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요. 먼저 이제 땅 따먹기 같은 거를 네.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이 스타링크가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뭐 해갖고 저 머스크가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일시적으로 뭐 작동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말 들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만약에 이게 국방이나 안보용으로 쓰인다면 그래서 스타 쉴드란 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일 기업이 그것도 미국 기업이 하늘을 딱 선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건 우주니까 먼저 선점한 사람이 임자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민간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될 텐데 소유권에 대한 국방이나 안보로 사용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우주라는 공간이 과거에는 이 기술 수준이 이렇게 올라오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평화의 공간처럼 여겨져서 네. 우리가 인류가 과학적 탐사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들 으쌰으쌰해서 한번 잘해보자라는 네. 공간이었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이 공간의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안보라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네. 말 그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보게 냅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스타링크의 위성이 만약에 정말 군사 위성으로 쓰인다고 하면 뭐 중국이 됐던 러시아가 됐든 그냥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도 뭐 좀 빠진 얘기긴 하지만 그 위성을 직접 타격해서 지상에서 타격해서 요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갖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걸 대비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요. 네. 로켓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거의 핵심이 지금 그 로켓의 운송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우주 관련 산업의 확장성과 아주 지대한 연관성이 있다. 네네. 네, 알겠고 우리가 아는 그 로켓이라는 게 워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북한도 로켓 기술, 우리도 로켓 기술, 이란도 로켓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 이 로켓도 사실은 탄도 붙여갖고 이렇게 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로켓과 지금 스페이스X가 하는 로켓과 기본적인 기술은 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기술은 좀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대신 이제 민간이나 우주에 위성을 올리는 로켓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더 나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네. 정밀 미세 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위성을 발사하거나 쏴야 되니까요. 다만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이런 민간 로켓들은 주로 사실은 이제 미사일 종류로 쓰이는 로켓들은 이 고체 연료 로켓이 네. 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 액체 연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둘 다 미사일로도 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 공간에다 쏠 수도 있는데 뭐 목적은 조금은 다르기는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스페이스 X의 시장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스페이스 X만의 경쟁력이 또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스타링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캐시카우이기 때문인데요. 이 스페이스 X가 강점인 이유는 수직 통합된 비즈니스 BM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업스트림도 있고요. 발사 서비스도 하고 제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위성 서비스, 저궤도 통신망이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스타링크의 가입자가 3년 전에 2022년만 하더라도 100만 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9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한 3년 만에 한 3배가 이상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 추정치도 22년에 46억 달러에서 26년에는 240억 달러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추정치긴 하지만 굉장히 좀 빠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도 매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매출의 약 70%가 스타링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발사 서비스는 대략 한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서비스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게 됐을 때 가입자가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X는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매달 구독료가 들어오는 약간 고마진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논리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다 나눠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총 유효 시장에 대해서 좀 되게 간단하게나마 좀 계산해 보면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26%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이유는 오지에 있고요. 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 그 26%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26억 명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 스페이스 X가 이 중에서 뭐 좀 적게 잡아서 한 10% 정도만 유치한다고 해도 얼마냐라고 하면 2.2억 명의 가입자를 유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900만 명 이야기를 드렸는데 900만 명에서 2.2억 명이 되려면 대략 20배 정도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 유효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냐면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은 우주 기업들에게는 벤치마크가 될 겁니다. 네, 이 벤치마크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그동안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거대 방산 기업들의 사실 일부 사업부였거나 혹은 우주 스타트업들이 주로 이제 하는 비즈니스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사실은 적자가 많고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받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의 산정이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 소위 가격표를 받게 되면 이 전 세계 우주 기업들에게 좀 표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후발 주자가 됐던 우주 관련들에게는 이 재평가를 불러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에 모토로라가 이리듐 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막 한국 이동통신 막 이럴 때입니다. SK텔레콤 나오고 신세계 이동통신 있고 망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시장성이라는 게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오지나 예를 들어 원양어선 같은 데서 이제 스타링크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수익성은 대중한테 나오는 서울시 한복판에서 SK텔레콤처럼 KT처럼 기지국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통신을 하는데 굳이 저 오지 몽골에 오지 사람들에게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한다면 그게 수익성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상망 인프라 투자와 사실 위성 인프라의 장단점을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팟캐스트 나와서 이야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심에서도 스타링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도심지에 사람이 제일 많은데 이들이 써야 너네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심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성은 250km, 위성 같은 경우에 450에서 500km 정도 공간에 떠 있거든요. 그럼 위성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역폭의 문제도 있습니다. 대역폭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도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통신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리면 위성 하나가 커버리지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의 성능이 나빠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뭐 야구장 가거나 축구장 가시면 갑자기 인터넷 느려지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기지국에 트래픽이 갑자기 많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하고는 경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위성의 장점이 뭐냐? 지상의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죠. 550km에서 띄어인 위성이 이 지구상을 바라보면 위성 하나가 커버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오지에 예를 들어서 오지에 저희가 전선 짓고 거기다가 이제 줄로 선 있고 뭐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위성은 커버리지하고 있는 지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략 사실 산술적으로 500대만 돼도 전 지구를 커버리지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인터넷 성능은 좀 안 좋겠죠. 근데 현재 스타링크는 9,000개의 위성으로 전 지구적인 커버리지를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가 위성 숫자를 더 올려서 사용자가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인터넷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이 무조건 돈이 없기 때문에만 연결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오지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고객들이 아까 제가 26억 명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2.2억 명의 고객이 생기면 네. 사실은 경쟁력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스타링크 이야기 계속 이어갈까요? 네. 사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네. 대신에 저희가 검증해야 되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 검증해야 되는 영역이 뭔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진짜 궤도 수송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 팔콘 9도 말씀드렸고 지금 네. 우주에 올리고 있는 이제 스페이스 X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스페이스 X의 가치의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라거든요. 현재까지는 11번의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완성본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완전 재사용 기술을 정말 획득을 했고 이게 상업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느냐라는 두 번째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잠깐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해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씩 네. 좀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짜 궤도 수송 능력에 대한 검증이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스페이스 X에서 밝힌 이 스타쉽 로켓의 스펙은 저궤도에 한 번에 150톤의 위성을 실어 날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팔콘 9 같은 경우에는 19만 톤, 그러니까 119톤, 네. 19톤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차이가 네. 상당하게 나는 7, 8배.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팔콘 9 같은 경우에도 이 1단 부스터의 회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완료가 됐냐면 2015년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최초로 회수한 건 2015년인데 이게 언제 사실은 본격적으로 램프업이 됐냐라고 하면 2019년입니다. 대략 4년 정도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스타쉽은 사실 이 150톤의 수송 능력을 완전하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공장도 스타쉽 짓고 아직 있고 나오지는 않은 거죠? 나왔죠. 나왔어요. 11번째 시험 비행을 했고 네. 근데 다만 그 시험 비행에서 아직까지 이 150톤을 싣고 위성에 배치를 해본 경험이 아직은 없는 겁니다. 조금씩 높이고 네, 있겠군요. 높이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스타쉽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궤도가 원래는 제가 아까 저궤도 위성들이 배치되는 고도가 대략 450km에서 지구상 지표면에서 55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고도는 200에서 250km 정도 되는 이제 서브 오비탈이라고 하는 궤도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여기까지는 시험이 잘 되고 있는데 정말 본 궤도까지 갔을 때 잘 작동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완전 재사용이 정말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완전 재사용 기술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이 11차례의 발사 그 영상들을 보시면 정말 그 발전하는 단계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네. 우리 예전에 저 미 대선 전에 봤던 그 네. 로켓 팔로 이렇게 촥 잡는 건 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네. 야, 살아서 우리가 이런 걸 보는구나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거를 한 번씩 다 보시면 네.
어느 순간 돼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 1단 발사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카질라로 탁 잡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로켓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비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 위에 이제 2단 발사체인 쉽이라고 부릅니다. 이 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회수 시험에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상업적인 성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다 재사용 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사용을 해야 됩니다. 즉 턴어라운드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회수한 로켓을 정비해서 다시 쏘는 주기가 획기적으로 짧아져야지만 진짜 비용 하락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 방식도 안정적으로 회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비행 간격도 빨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품의 내구성도 아까 제가 스타쉽의 목표는 100회 재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목표인 거지 실제 100회 재활용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수익성에 대한 희석 우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수익성이 있을 수 있겠냐. 근데 제가 아까 총 유효 시장 자체는 커서 꾸준한 성장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스페이스X가 기존에 하고 있는 서비스는 와이파이 같은 거거든요. 위성에 저희가 이제 안테나를 사서 제 집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알프라고 하고 있는 그 가격 1인당 이제 그 단가가 높은 편이에요. 대략 한 $100 정도 되거든요. $100가 되는데 최근에 스페이스X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D2D라고 불리거나 혹은 D2C라고 하는데 저희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위성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작년에 진짜 와이파이가 돼버리네. 네, 맞습니다. 그 에코스타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주파수를 사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 저희가 휴대폰으로 쓰는 요금제는 사실 상대적으로 시중에서 좀 더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희가 스타링크에게 기대했던 그 수익률보다 오히려 가입자 수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지만 물론요. 그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타쉽이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의 것들 정도는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트래킹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이 이제 지금 시험 비행을 하고 있고 상용화가 된다면 100번까지 사실은 50번 100번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이걸 흔히 뭐 셔틀이라 그럽니까? 네. 라고 뭐 불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정말 재활용 로켓이 이제 완성 단계에 들어서는 거군요. 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팟캐스트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 목표는 1년에 10,000회를 쏘는 거랍니다. 아까 제가 329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전 세계에서 지금 항공기가 1년에 출발하는 횟수가 대략 4천만 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1년에 4천만 회. 4천만 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로켓이 1만 회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규모가 작고 만들어진 로켓의 숫자가 더 적고 비행기처럼 사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가 비행기처럼 항공기처럼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1년에 10,000회 발사도 사실은 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수요가 기본적으로 이제 위성을 갖다 올리는 거 그 말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우주 시대가 열리면 일단 뭐 인간이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공상 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화성에 히토류 중에 하나가 나왔다. 정말 지금 예를 들어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지도 않는다는데 이럴 때 이제 로켓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성 말고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수요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들으시면 무슨 스타워즈 같은 얘기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점점 가시성이 올라오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월맨 경제 얘기인데요. 달입니다. 아까 잠깐 히토류 얘기를 하셔서 화성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달이야 가깝죠. 달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로켓 운송 비용, 물류 비용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 스타쉽 로켓이 숫자가 충분히 많아지면 실제로 달에서 히토류를 채취를 해서 재련을 해서 지구로 갖고 오는 비즈니스가 경제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토류는 사실은 이게 채광 기술보다는
오염이나 이런 그쵸, 것 때문에 맞습니다. 못하는데 네. 화성에서 아니죠 달에서. 달에서. 음.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달의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타임라인이 네. 2050년이 아닙니다. 미국이고 중국이고 대략 2030년 내에 달에다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유인 기지를. 네. 물론 유인 기지와 히토류를 재련할 수 있는 공장은 아직까지 훨씬 더 먼 차이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목표가 사실 2026년이기 때문에 달의 기지를 만드는 게 2030년 4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달에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헬륨3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있는데 헬륨3가 핵융합 발전에 쓰인다라고 합니다. 헬륨3 1g이면 이게 뭐 석탄 발전 몇백 톤, 몇천 톤에 가까운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헬륨3 1톤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면 미국의 1년 전기 생산량만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핵융합을 통해서. 그런 자원들이 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회 그렇게 많이 쏠 필요가 있어? 위성 올리는데 그렇게 많이 쏠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떨어지면 다양한 우주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서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네. 저걸 좀 여쭤볼까요? 베이조스도 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긴 그냥 따라하기 정도예요? 뭐 사실 냉정하게 현 시점에서는 네. 이 스타쉽하고의 이 타임라인을 비교했을 때는 따라가기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양산 공장을 미리 만들고 있다라든지 혹은 이 발사대 인프라에 선제적인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네.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 상황이긴 이건 맞고요. 네. 그리고 로켓 자체의 스펙도 굉장히 훌륭하고 작년 말에 최초로 1단 발사체 재사용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팔콘 9이 1단 발사체 재사용이 언제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14년? 15년이고 네. 실제 램프업이 된 게 19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블루 오리진이 정말 가성비 있게 로켓 발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물론 지금도 사실 병목 현상들이 많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완전 재사용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면 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라는 측면에서는 단일 기업이 독점을 하는 비즈니스를 원치를 않기 때문에 좋죠, 시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도 아직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겠지만 사실 객관적인 격차는 좀 난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조스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좀 다른 방향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적외도 통신 위성 서비스밖에 없으니까 위성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많지 않아 보이니까 굳이 우주에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제프 베조스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블루 오리진에서도 약간 액션 스페이스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과 민간 우주 정거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민간 우주 지금 ISS 같은 민간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데 그럼 민간 우주 정거장에서 뭐를 하냐? 뭐 1차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여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우주 제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주 제조인데 우주 제조 중에서 일단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바이오 제약입니다. 사실 국내에도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보령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주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보신 기사가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오 제약의 예를 들어 시험을 할 때 미소 중력 환경이죠. 이제 지구가 아닌 중력이 약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을 때 뭐 발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돌파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유명한 약인 머크의 키투르다 아시죠? 키투르다도 이 ISS에서 미소 중력 환경에서 실험을 거친 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를 굉장히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기만 한다면 사실 열릴 수 있는 산업은 좀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 그냥 위성만 쏘는 거면 뭐 지금 정도만 해도 충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아마 수요는 이 인프라 이런 물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생겨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때요? 네, 사실은 이 부분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미국이 최근에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이제 민간 시장에서는 정말로요? 네, 맞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민간 시장에서의 격차는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 국가 차원의 경쟁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 우주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르티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과거에 80년대, 70년대는 아폴로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네. 그 후속작으로 달에 우리가 뭐 인류를 보내고 달의 기지를 만들겠어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보다 중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달의 뒷부분,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하는 달의 뒷부분에 무언가를 보내질 못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거기에 우주선을 착륙을 시켰고요. 심지어 그 달의 뒷부분에서 암석을 채취를 해서 중국 국내로 가져오기까지 그게 했습니다. 앞부분 뒷부분이 엄청 기술력이 필요한가 보네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지구가 있고 달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우주선을 컨트롤하려면 통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저기는 안 보이니까 안 보이게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야, 이 달 뒤에 중계 위성을 올려서 네. 이걸 컨트롤해낸 거죠. 이렇듯 사실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을 앞서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떤 의미로는 발등에 좀 불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삭감하려고 했던 나사 예산도 지금 다시 복귀를 시키려고 하고요. 최근에 뉴스 기사 보시면 국방비 예산을 1.5조 달러까지 증액시키기로 하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일련의 과정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제 스페이스X가 아직 상장 날짜 로드맵은 거의 안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공식적으로 상장을 준비한다 정도죠.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언론에 나왔고 네. 이게 이제 하반기 26년 하반기 뭐 7월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왜 조금 더 공식화가 됐냐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또 원래 글 많이 쓰잖아요. 네, 글을 많이 쓰는데 어떤 기자가 우주 전문 네. 기자가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데 상장할 것 같아라고 쓰니까 거기다가 트루라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일론 머스크 회사인데 일론 뭐 언제 머스크가 하는지. 트루라고 했으니 네. 상장을 하는 건 맞지 않겠냐. 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정확한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상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공장도 짓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발사대 인프라도 여러 개를 네. 늘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 에코스타로부터 주파수를 매입을 했을 때 이걸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요. 주식을 통해서 주식을 주고 그 주파수를 샀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경쟁자는 아직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쫓아오는 환경이고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는 시점에서 네.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빠르게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IPO 자금을 통해서 로켓을 양산하고요. 그리고 위성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이런 격차, 경쟁력을 더 벌리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상장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를 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성을 통해서 지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네. 지상망과 연결할 수 있는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통신 기업들이 주파수 경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그래야 우리 동일하게 휴대폰까지 연결이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있어야지만 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ITU 같은 업체가 그래서 업체가 아니라 협회가 그 네. 주파수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대한 어떤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 전체 어떤 상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상장 뭐 우리가 투자하는 거 이걸 떠나서 뭘 좀 앞으로 좀 오늘 말씀하신 것 말고 뭘 좀 지켜봐야 할까요? 어떤 우주 것들이 산업에 좀- 대한 네,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우주 산업을 우리가 뭘 좀 지켜봐야 이게 산업 측면에서 또 자본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거를 좀 정리해서 네. 좀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 이 서비스가 사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주는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꿈으로만 가는 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고 네. 돈을 벌려면 우주라는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용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물론 10년 전, 20년 전에는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10,000 정도 가던 게 이제는 $3,00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수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일부 정말 큰 기업들을 제외하면 이 캐펙스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산업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또 하나
지금 뭐 크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뭐 하나의 이슈는 안보입니다. 아까 그 말씀 네, 주셨잖아요. 네. 앵커님께서도 스타링크가 다 우주에 떠서 막 러시아, 중국 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어떡하냐 이런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우주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하고 미국의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보라고 하는 부분이 우주 산업의 어떤 의미에서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국의 안보, 우주 관련된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스페이스X의 상장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 스페이스X의 상장은 이 우주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드디어 산업이 된다. 그러니까요. 네, 드디어 산업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 산업은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전에는 정부가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만 활용했던 어떻게 보면 좀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네.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스페이스X가 이거를 정확하게 산업의 영역을 끌어올리고요. 그 산업의 영역을 끌어올려서 이제 각종 서비스들이 생겼을 때 각 기업들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그 과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 TV도 그렇고 위성 서비스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게 이제 우주 산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진짜로 이제 우주 산업이 진짜로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여쭤볼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네. 만약에 발사체의 단가가 떨어지고 그것이 더 상용화가 쉽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저기다 실어 보내는 게 더 싸다면 위성 하나만 KT에서 위성을 올린다면 당장 KT가 선택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기술력으로 고흥 가서 쏠 것이냐, 스페이스X에 가서 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우리 기술력과 연계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이냐.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업적인 목적만 생각을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스페이스X에다가 실어서 혹은 뭐 블루 오리진에 실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게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안보 측면에서의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게 저희가 조금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인 자율성 측면에서 소위 저희가 지금 소버린 AI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관점으로 봐주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것보다 합니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네. 직관적으로는 네. 진짜. 사실 제가 잠깐 전에도 아까 앵커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뉴스 기사가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아리랑 6호 위성이에요. 아리랑 6호 위성이 한 3,600억을 들여서 4년 전에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도 우주에 배치가 못 됐습니다. 4년 전에 만들었는데 발사체가 없었어요. 사실은 예약을 해놓은 발사체가 아리안 스페이스의 유럽이거든요. 유럽의 로켓인데 여기서 같이 올리기로 한 위성이 제작이 안 돼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저기 뭐 이틀에 한 번씩 쏘는 데가 있는데 뭘 굳이 그렇게 유럽까지 사실은 쏩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약을 거기다 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냥 이렇듯이 저희가 사실은 필수적으로 올려야 되는 위성들이 있는데 이 발사 기업들의 스케줄링에 목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국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국제 협력을 위해서 또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아무런 기술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에게 참여해서 같이 비즈니스를 하자라고 손을 내밀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은 사실 로켓 비즈니스가 굉장히 낙수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커질 수 있는 영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켓 엔진이 만드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들거든요. 근데 이 로켓 엔진을 만들 수 있으면 소위 제트 엔진, 항공기 엔진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가스 터빈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수 합금 소재들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소재에 관련된 저희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되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좀 더 싸게 올릴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우리 자체 기술력을 보유를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발사체가 상용화되고 정말 매일같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저궤도 위성들이 진짜 지금 9,000개 아니고 수만 개가 깔리게 되면 미중 패권 싸움이 우주 산업을 아무래도 강화될 텐데 나사는 뭐 한대요? 우리 세대 때 우주선은 나사가 쐈거든요. 나사는 요즘 뭐예요? 네, 사실은 스페이스X를 만들어준 회사가 나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나사가 그 전에는
이제 본인들이 독자적으로 더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네, 네.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 기업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회사가 스페이스X라고 기본적인 기술력은 나사에서 많이 왔군요. 많이 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머스크가 나 화성에다가 뭐 하겠다, 위성 쏘겠다고 했던 그 10몇 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네. 그걸 참 반신반의가 뭐예요, 솔직히 그냥 뭐 하는 미국 소린가 내에서도 보다.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지금 왔잖아요. 근데 그 매우 특이한 천재인데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안보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이 특이하거나 뛰어난 게 아니고 위험할 수 있어서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박광남 팀장님과 함께 우리 스페이스X 다가오는 상장, 그것이 우리 우주 산업이 우리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